네, 안녕하세요. 대관령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 이 인수합병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침 이 질문 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 2월에 이 제약바이오 시장 조사 기관 중 하나인 이밸류에이트에서 보고서와 이와 관련한 영상을 하나 냈습니다. 2022년에 이 제약바이오 시장이 어디로 가며 이 유망한 파이프라인이 뭘까?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영상은 이 특별히 뭐 건질 건 없고요. 요는 이렇습니다. 올해 말 경우로 해서 큰 딜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다. 뭐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자료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뭐냐라고 하면 여전히 이 코비드19 관련 이 백신 의약품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계약 물량이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아주 특별하게도 이 코비드19 백신인 이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이 코미나티가 당연히 30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나 코비드19 경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이 무섭게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이 화이자의 실탄을 채워 넣어줄 예정입니다. 3위도 역시나 이 코비드19 백신인 모더나의 이 스파이크 박스죠. 투자자인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이 4위부터인데요. 이 에브비의 휴미라가 전년 대비 조금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220억 달러 이상의 매출로 이 사실상 전문 의약품 중 1위를 차지하고 이 바로 밑에 이 머크사의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가 200억 달러 매출 돌파를 이 목전에 두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언급했지만 이미 임브루비카는 2025년에서 2026년경에 이 달성할 매출을 수년 앞당기면서 뽑아내며 이 건재하고 이 다발골수종의 원펀치 중 하나인 이 세일진 레블리미드, 지금 이제 BMS가 세일즈를 인수했죠. 이 레블리미드도 100억 달러 매출 고지를 돌파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을 먹여 살리는 이뮤놀로지 제품 중 하나인 이 스텔라라의 매출도 단독으로 이 100억 달러 고지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에브비와 존슨앤존슨의 휴미라와 이 스텔라라는 모두 2023년에 미국 특허를 맡게 되면서 각 회사의 매출 하락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전체 매출로는 어떤 회사가 2022년에 이 전문의약품 매출 1위를 할 거냐라고 보면 이 단연 화이자가 이 코비드 관련된 매출로 1위를 점유하고 그리고 휴미라를 보유하고 있는 에브비가 보시는 것처럼 2위를 랭크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노바티스와 존슨앤존슨 그리고 머크사가 뒤를 따르는데 공교롭게도 1위부터 5위까지 회사들은 일시적인 제품 호황이나 지금은 매출이 잘 나오지만 이 주력 제품의 특허가 만료된다거나 하는 등의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여기 5위에 랭크된 로슈가 이미 주력 제품 특허 만료를 맞았고요. 이 신제품으로 세일즈 방어를 해내면서 사실상 2026년에는 이 매출 최강자 등극을 재예약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위 5개사가 할 일은 뻔하죠. 바로 이 전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2022년에 어떤 제품들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보면 이번에 릴리가 오매불망 승인받기를 기대했던 이 GLP-1과 GIP를 동시 타겟하는 당뇨병 약제인 이 티어제파타이드가 최상단에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에 밀리기 시작하던 툴루시티의 우군으로 애드원 되면서 당뇨병과 비만 시장은 이 두 회사의 동무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티어제파타이드가 나왔다고 해서 이 노보노디스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의 생리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밸류어블한 에셋으로 이 ATTR을 저응증으로 하는 RNAi 약물인 이 엘라엘람의 부트리시란입니다. 승인되고 이 시장 출시 시 2026년경에 18억 달러의 매출로 예측이 되는데 이미 화이자사의 빈다켈과 빈다맥스의 매출이 올해 기준으로 저 정도 매출이 될 것으로 볼 때 왜 여러 회사들이 ATTR 시장으로 들어오려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엘라엘람 부트리시란 승인 관련 7월 FDA 결정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약제는 이 아다그라십입니다. 위에 보이는
이 바비스모와 카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대형사에서 런칭을 한 약제인데 반해서 이 아다그라십은 여전히 바이오 벤처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라티 세라피틱스의 리드 물질이고 올 12월에 이 FDA 승인 결정을 앞두고 있고요. EMA에도 임상 이상을 기반으로 신약 허가 심사를 넣은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표시한 대로 이 아다그랍십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질환 영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아다그랍십은 항암제 시장 중에서 이 시장 파이가 가장 큰 이 non-small-cell lung cancer, 즉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 신청은 임상대로 1차 약제를 쓰고 난 다음 효과가 없을 때 쓰는 2차 약제로 이 허가 신청을 했고요. 이 도세탁셀과 비교한 이 확증 임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회사는 다음 달 이 아스코에서 임상 이상의 추가 데이터를 이 발표한다고 공시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둘만 합니다. 또한 키트루다와 병용을 통해서 1차 약제로의 임상도 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약제 투여 시 환자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는 이 ORR도 하반기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차기 후보 물질인 이 저분자 의약품인 이 시트라바티닙 또한 이 BMS와 베이진사의 이 면역 항암제와 함께 이 비소세포 폐암에서 3상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웬만한 바이오 벤처와는 임상 진행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잠재력인데요. 이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 중에서 이 폐암 유전자 변이 시장은 현재까지 EGFR 뮤테이션 시장이 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큽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아스트라이 타그리소가 이 시장에서 독주하면서 이 5조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권에서는 흔치는 않지만 이 서양권에서는 그동안 이 해당 유전자 변이에 타겟하는 약제가 없던 이 클래스 G12C 뮤테이션 시장에서 암젠의 이 소토라십과 아다그랍십의 기대는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시장에서 화려하게 출시했던 이 암젠의 소토라십의 매출이 생각보다 이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다그라십의 매출 성장성도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번 나스닥 하락장에서 동반 추락을 하는데 이 전고점이 235달러에서 지금 보니까 63달러 정도 하니까 거의 7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로서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고민이 남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암젠의 소토라십이 여전히 미국 매출 부스팅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이 약제의 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장기 데이터 확보와 약제의 메디케어 시장 진입이 더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혹의 시선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결국 2분기와 3분기 매출 자료를 봐야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그 사이 이 미라티 주가는 한참 떨어졌고요. 임상은 더욱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보시는 대로 이 면역항암제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경쟁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유망한 이 KRAS 뮤테이션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아주 호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암젠 소토라십 초기 매출에 실망을 하면서 이 미라티 주가도 이 바닥으로 갔으니까 역설적으로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미라티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임상이 이제 후기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더 많은 큰 폭의 현금 비용 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미라티 입장에서도 사실 이 바이아웃하는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BMS의 두 가지 약제가 유망한 자산으로 꼽혔는데 근육세포와 관련한 이 마이오신 저해제와 건선 등과 같은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 이 몰레큘인 이 TIK2 억제제 듀크라바시티닙은 이 모두 엘리키스 특허 만료 후를 대비한 BMS의 전략 자산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두 약물 모두가 이 암젠사와 관련이 있는 약제인데 이건 추후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TG 테라피틱스의 항 CD20 다니클론 항체 치료제인 우블리투시맙이 꼽혔는데요.
이 다발성 경화증 치료 후보 물질입니다. 우리나라 일동제약이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 앞서 허가난 약제가 이 시장에서 철수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기도 했는데, 사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다발성 경화증 시장에서 로슈의 오크레부스가 절대 강자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신약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출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주가도 지금 보니까 거의 고점 대비 이 90% 가까이 빠졌는데 엄청나게 빠졌죠. 이건 시장의 판단이 저는 맞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 의견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대가 큰 알츠하이머 시장에서는 이 바이오젠의 아듀헬름이 이 사실상 시장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이 릴리나 로슈 등 현재 항알츠하이머 약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 추가적인 데이터 보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해 내 신약 심사나 허가가 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가장 가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몇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임상 후기 단계에서 위드로된 이 약제들 3개가 보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제약 바이오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감안해서 잘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 가치로 가장 큰 포텐셜이 있는 약제로 이 다이치 산큐에서 개발하고 아스트라가 라이센싱한 이 폐암과 유방암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이 ADC 약물인 다토포타맙이 꼽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스트라나 ADC 관련 영상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띄는 것이 이 크리스퍼 세라피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인 이 CTX001이 눈에 띕니다. 현재 가치로 이 50억 달러 가량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여러 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크리스퍼의 리드 물질인 CTX001의 임상 절대 환자군의 숫자와 겸상 적혈구증이나 이 베타 지중해성 빈혈 등의 이 적응증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 그레이 에어리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심 많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계속 이 팔로우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중에는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르비나스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아르비나스는 화이자의 임랜스가 이 조기 유방암 시장으로 진입을 실패하고요. 릴리의 버제니오나 노바티스의 키스칼리 같은 이 경쟁품들이 이 시장에 출시하면서 이 전이성 유방암 시장 중에서 이 표적 치료제 계열인 이 CDK 시장에서 선두의 위치를 위협받자 나온 카드입니다. 리드 후보 물질인 이 ARV471과의 병용을 통해서 이 반전 카드를 쓰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병용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발표되면서 2상을 순항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ARV471 단독으로도 임상을 진행 중이기도 하면서 이 CDK 시장에서 이 독주하다가 경쟁자들이 등장하자 화이자가 다음 수를 들고 나온 것인데, 이 회사는 임상 리드 물질과 적응증보다는 이 약제의 작용 메커니즘과 이 모달리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소위 프로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적 단백질 자체를 제거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마비라고 하는 제제들이 발생된 이 질병 원인 단백질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많이들 작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예 단백질 생성 단계에서 이 제거하는 그런 모달리티입니다. 이러한 기술도 사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2001년 처음으로 이 관련 기술 논문이 발표가 되고요. 한 2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의 화이자를 만나서 임상 2상 단계가 진행 중인 겁니다. 이 투자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그러면 뭐냐? 이 약물의 리드 후보 물질이 뭐고, 그건 여기 보시는 대로 진행성 유방암에서 임상 중인 이 ARV471이죠. 이 물질의 다음 임상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한번 이 타임 테이블을 보셔야 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떤 후보 물질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럼 화이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보시면 총 계약금 규모가 10억 달러니까 화이자가
이 기술과 후보 물질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화이저뿐만 아니라 이 다른 회사로도 인수 가능성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르비나스의 리더십 팀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강조하는 건 우리의 리더십 팀이 옆에 보이는 정말 유명한 약재들을 개발하고 이 상업화시키는데 경험들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장표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이 팀의 영업 마케팅이 없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역설적으로 신약 개발에만 집중하고 영업 마케팅 조직은 이 꾸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회사 매각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주가도 전 고점 대비 반토막 정도 나면서 23억 달러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임상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인수합병 가능해 보입니다. 저도 몇 주 사둬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댓글에 ADC 테라피틱스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런 기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번 살펴보니까 DLBCL 즉 이 혈액암 중에서는 림프종에 관련한 약제를 항체와 약물을 접합하는 ADC 기술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대표 약제는 기승인된 이 질론타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는 사실 솔직히 임상 결과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현재 리투시막 다음으로 DLBCL 약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리투시막과 병용해서 세컨라인이나 서드라인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는지는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일단 생각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은 바이오 벤처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상당히 할 듯 하고요. 앞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이 넘버원에서 ADC 약제가 꼽혔듯이 만약 ADC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시애틀 제넥스 지금 시젠이죠. 이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은 하시고 싶으신 대로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약제들 중에서 정말 임상으로 돈을 활활 태우고 있는 약제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5개가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중 이 4개가 저 유명한 안티-PD1, 안티-PD-L1이죠. 그러니까 현재 면역항암제에 얼마나 많은 캐시가 활활 태워지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 면역항암제들이 현재 항암제 시장의 주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봐야 하는 건 이 제약 바이오에서는 정말 극명합니다. 그중 마지막 면역항암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활활 태울 예정인 약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노바티스의 RNAi 치료제 렉비오입니다. 노바티스가 현재까지 토탈로 25억 달러 이상 렉비오 관련 저항증 추가 임상에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벨레이트 파마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만 짧게 보더라도 이 제약바이오는 그냥 단독으로 무엇인가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기업들과 물질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 이 수익 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이 시장에서 장수할 수 있는 포트를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조용히 계시다가 제게 이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이 2분 계시는데 그 2분 제가 잘 기억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